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한 주간 CS 사태가 이제 되게 강타를 했었죠. 이제 뱅크런 때문에 계속 CS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 결국 이제 UBS로 인수되기는 했지만, 또 AT1 이제 신종자본증권 이제 코코본드가 또 이제 한 원화 기준으로 한 22조 정도 이제 상각이 이제 인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채권 시장도 또 이제 AT1 채권들 가격이 좀 약간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번 방송하고 내용은 비슷하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다 비싼 자산, 결국 지금 자기 가치보다 더 비싸게 샀던 자산, 예를 들면 AT1 채권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제 그런 자산들이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 또 FOMC가 있죠.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그냥 종합적으로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1. 거의 4 이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1,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과 개인이 약 1,5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선물이었고요.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330억 매수, 개인이 한 7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수급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이제 요건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현물은 약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히려 약 한 8천억 정도 매수, 개인은 크게는 변동은 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도 약 한 6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죠. 이건 기관 같은 경우가 한 1.1조 정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연초 이후로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개인이 매수 우위다라고 보여지고,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일단 계속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그냥 오늘 먼저 좀 제가 만든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만든 지표인데요. 이게 ATR이랑 그 볼린저 밴드를 좀 이용해서 만든 지표고, 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합쳐진 것도 있는데, 이건 5월 기준이라고 해서 ATR 기준이랑 볼린저 밴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은 제가 이제 좀 뜨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 약간 음영된 부분, 이 회색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숏을 치면 안 되는 위치?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영 쪽이 롱 상황, 이제 음영이 안 쳐진 부분이 이제 숏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대부분의 변곡점을 좀 잘 잡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바로는 당연히 잡을 수가 없겠죠. 추세가 나오고 잡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좀 약간 하락 파동에서의 단기 반등 추세는 생각보다 빨리 잡기도 하고 잘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약간 단기 반등 구간인 것도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엔드 기준이어서, 요건 엔드다 보니까 조금 더 데이터가 조금 나오는 대신에 약간 살짝 늦게 나오는 또 단점이 있어서, 엔드보다는 월 데이터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또 좀 공격적으로 하방할 때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리스키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볼린저랑 ATR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 볼린저 5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게 결국 쓰는 방법이 이 약간 짝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짝대기라기보다 이 땡땡땡땡 하는 이게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제 이거보다 이 짝대기가 더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방 추세인 거고, 이 땡땡땡보다 이 막대기들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할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숏 포지션, 숏, 롱, 그 다음에 여기선 다시 숏, 여기서 다시 롱, 숏,
여기서 다시 롱, 숏, 다시 롱, 숏, 롱에서 지금 롱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단순하게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근데 항상 보시면 특징이 이 볼린저가 이렇게 꼭지가 있을 때 항상 변곡이 나타났죠. 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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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슬슬 조심은 해야 될 그런 단계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만큼은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유의미하진 않았고요. 낙폭 자체가 낙서처럼 가파르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변동성 플레이가 생각보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뭐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이때 숏했으면 당연히 먹었죠. 롱도 여기서는 못 먹고 여기서는 먹고 여기선 먹고 여기선 먹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폭 자체가 크지는 않죠. 사실 플레이 할 때.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는 여기도 똑같이 쓸만하다. 네, 결국 약간 볼린저 이평이 가장 쓸만하지 않나. 뭐 이 데이터로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 안에 있는 할인율을 9코치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나누면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둘 다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여전히 고평가 구간입니다. 뭐 금리가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뭐 결국 증시가 빠지면서 이 할인율이 여기까지 이제 갔다가 결국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반등할 때 오히려 이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똑같이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장기 시계열로 봐도 뭐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둘 다 좀 고평가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요구되는 기대 수익률이 감안을 했을 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스피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걸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지금 코스피가 오히려 좀 고평가다. 우리가 지금 요구되는 수익률에 비해서 좀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이건 고평가다. 많이 낮아졌죠? 고평가라고 보여집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고평가고 일드갭으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은 계속 좀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두 나라 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할인율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은 코스피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부터 살펴보면은 약 거의 뭐 한 18조 가량 되죠. 17.9조 정도 되면서 약간은 감소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감소를 했네요. 그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증감 속도도 아직까지는 좀 증가하는 모습을 뭐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아니죠. 이제 미국 ISM이나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제조업이 좀 많이 상승했었고요. 서비스 쪽이 뭐 수출액 전동 동기비도 뭐 살짝 올라간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뭐 계속 지표들이 뭐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수출액 대비해서도 뭐 코스피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랑 S&P도 뭐 아직까지는 비싼 편이고 특히 미국이 조금 더 비싸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200 이동평균선 다시 넘어서면서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요. 120일도 올라가면서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 50 이동평균선도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변동성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살짝 다 넘었다가 또 다시 좀 살짝 내려오면서 잠깐 이제 좀 주춤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중립적인 변동성 ATR로 봤을 때는 중립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실제로 아파트 국내 이제 주택 가격 지수, 그러니까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사실 물가 대비해서 결국 물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한 건 맞다. 실제 근데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아직 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보여만 드리고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쪽도 PR도 뭐 꽤 빠지기는 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보여만 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수급도 설명은 드렸고, 뭐 실질금리랑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실질금리 보면은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뭐 실질금리도 일단 뭐 요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일단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수치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윌시 5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윌시 5천 대비해서 GDP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M2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도 여전히 뭐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은 듭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 코스피를 이제 서울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항상 이 M2-M1 이 통화 승수를 말씀을 드리죠.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항상 위기가 터지거든요. 뭐 그래서 뭐 CS 같은 경우의 사태가 보시면은 이게 제 거는 이게 중소은행이랑 큰 은행들을 나누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결국 이 지준이 빠져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은행에서 돈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 S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테크 기업들 이제 그런 쪽 자금들이 이제 예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소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빼니까 이 지준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준이 사실 은행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준인데, 이게 지준인데 여전히 아직 빠질 룸이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은행이랑 이제 대형은행이랑 이제 발라보면은 이제 중소은행은 거의 여기까지 빠져 있는데 이제 대형은행은 여기까지밖에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중소은행에서 돈이 계속 대형은행으로 빠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정확하게는 돈이 빠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났다라고 하는 게 뭐 더 맞는 말이겠죠. 일단 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제 하락했을 때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연준 총자산 대비 사실 GDP가 원래 20이 적정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락을 시킨 다음에 기준금리를 쭉쭉쭉쭉 인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자산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아직 통화 긴축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랑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보시려면 이거 뭐 조정기준금리로 보는 게 더 사실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원래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만큼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게 맞는데, 뭐 지금은 예금금리가 뭐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게, 과거 이제 긴축 2019년 요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이 조정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랑 뭐 거의 같았고 오히려 조정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긴축이 된 게 맞았는데, 지금은 조정기준금리는 1.53밖에 안 되는 거죠. 기준금리는 뭐 4.75 정도 되지만요. 그래서 이 갭 차이 때문에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낮추면 얘가 낮아지면 기준금리 낮추면 얘도 이렇게 따라 낮아질 거거든요. 그럼 실제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통화량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그럼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좀 무너지는 회사들은 있는데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는 또 없는 상황, 좀 약간 진퇴양난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계속해서 그러고 이제 통화승수 V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V가
유통속도 요게 V가 올라가는 거죠. 승수도 높아지고 V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통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높아지는 거에 가장 큰 요인은 원래 예대율이었었죠. 근데 이 예대율은 이제 경기가 지금 좀 대출 심사는 좀 강화되면서 약화는 물론 되겠지만 결국 주 추세 자체는 올라갈 거다.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쪽도 경기를 신경 쓰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전주 대비해서 좀 특이했다기보다는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지급준비금이 약 한 2,518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구제금융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은행 쪽에 어떻게 보면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런 정책들이 좀 약간 영향으로 지준이 올라갔다. 그 지준이 올라간 만큼 사실 연준 총자산도 증가가 되면서 연준 총자산은 전주 대비 오히려 2,970억 달러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QT에서 한 거에 대한 거의 절반만큼을 되돌려 버렸고요. 물론 이제 유가증권 자체가 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간에 총자산이 다시 한번 늘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아직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시면, 왜냐면 물가도 보시면 코어 PCI로 보시면 여전히 높거든요. 코어로 보나 그냥 PC로 보나 뭐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뭐 그냥 바로 차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는 결국 여기 5파 5점 치고 A, B, C로 빠진 다음에 뭐 지금 B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C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까지 반등까지는 뭐 오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름대나 기준대를 넘느냐 마냐가 뭐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저점을 넘냐 마냐가 밑으로 하방을 깨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긴 할 거고요. 근데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계속 여기서 걸려 있기는 해서 좀 아직까지 저는 뭐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 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똑같은 모양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사실 살펴보면 잠시만요. 딱 요 200일 이동평균선 신대까지 딱 올라왔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까지 그렇고 뭐 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저는 뭐 조금 더 하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지금까지는 결국 여기까지가 5파 5점을 치고 총 큰 파동에서 여기까지가 그냥 A 그 다음에 이제 B고 여전히 그냥 C 아주 작은 1, 2 그 다음에 이제 3, 4, 5로 빠질 가능성이 뭐 여전히 아직 가장 크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걸렸다가 52동평선 걸렸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걸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다우도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일 것 같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밑에 가능성이 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은행을 못 믿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반발 수혜를 받은 게 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위험자산이랑 같이 갔던 거를 크게 봤을 때 뭐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비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구름대 위치 깨지지 않는 이상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빅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면서 일단 올라온 상황이고요. 근데 뭐 사실 물론 이제 뭐 사실 이게 딱 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하방의 근거는 없기는 합니다. 뭐 근데 만약에 하방으로 본다고 하면 뭐 그냥 전환선 기준선 사실 역전이 되면 뭐 그때 보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맞는 선택일 것 같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빠졌다가 되돌림 정도 나타나는 건데 일단 뭐 결국 기준선 정도 일단
깨져주냐 안 깨져주냐 위로 일단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로 같은 경우에 딱 구름대 정도까지 잘 빠져줬다가 일단 구름대까지 반등인데 넘냐 마냐 뭐 어차피 결국 오늘 FOMC에서 뭐 좀 발언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통화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금리를 사실 뭐 0%냐 0.25를 올리냐 이제 50bp를 올리냐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시장에 그냥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 사실상 지금은 기준금리를 50bp 올리나 0bp를 올리나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게 가장 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은 일단 여기 121선에서 좀 지지는 되기는 했습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는 보고요. 상해 조합도 뭐 계속 지금 개선이 좀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일단 이건 좀 튈 것 같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 일단 역전이 됐고요. 구름대 밑으로 와서 일단 구름대 밑을 확실히 벗기냐 마냐를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개선 다 모여 있죠. 이것도 이거 확실히 넘기 전까지는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여기 RSI가 30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준선 뭐 구름대 이거 넘는 거를 일단 확인하고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준으로 해서 사실 고점을 갱신을 했고 근데 이제 RSI도 좀 내려오고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금은 아주 길게 봐서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주 길게 봐서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의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위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봐서는 좀 한번 조정 이렇게 보이고 여기까지 한번 보이고 긴 추세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뭐 퀴스콜딩스 일단 뭐 다 역전이 일단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저라면 일단 기술적으로 한 번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일단 이제 그게 좀 안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일단 뭐 결국 뭐 주총에서 뭐 좀 승부가 나는 거에 따라서 뭐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겠죠. 결국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일단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요즘에 그냥 기술적 트레이딩 할 때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는 딱 기준선으로 정하긴 애매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ATR 있잖아요. ATR 이게 범위거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뭐 이거 트레이딩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ATR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거든요. 이게 820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16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선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 ATR만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ATR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기준선이 2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21,000원까지는 내가 오케이. 근데 그 밑으로까지면은 손절 뭐 아니면 이렇게 청산 뭐 이렇게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준선에서 몇 ATR 위로 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ATR 위로 갔다. 그러면 일단 자르고 다시 뭐 회귀하는 거 약간 이격도랑 비슷한 느낌으로도 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뭐 위쪽으로 자르는 느낌보다는 밑으로 사실 손절 그러니까 롱 포지션일 때는 손절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좀 기준선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상당히 훌륭하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언젠가는 저는 뭐 그 대주주에서도 뭐 꼭 주주 그런 쪽에서 뭐 행동주의 뭐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사실 결국은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언제 하냐가 뭐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결국은 뭐 사실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잘 올라갈 회사라고는 뭐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일단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 아직까지는 뭐 정배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없지만 일단 볼린저가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든 미치든 한 번은 좀 칠 것 같다. 다시 한번 위아래로 한번 좀 칠 수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를 감안했을 땐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 싸진 않다. 왜냐면 오히려 좀 올랐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뭐 좀 그렇진 않고 남들 빠질 때 오히려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빠졌죠. 여기도 이제 막 AT1 비중이 또 높은 편이기도 하고 우리은행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은행주들이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좀 부동산 국내 이제 PF 쪽이 계속 좀 걸리는 면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점이 조금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은행 부분도 저도 일단 좀 비워 놓은 게 일단 뭐 그 부분이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일단 뭐 그 부분만 아니라면 밸류에이션은 사실 싼 거는 맞다.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한번 뻥 할 리스크는 있는데 싼 건 또 싸다.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기준선 저항을 받고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크게 메리트가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조금 비싸 보인다.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인데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실적 변동성이 큰 걸 감안했을 때 뭐 아직 그렇게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는다.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모여있는 이평들을 다 넘어서긴 해서 뭐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하회하냐 마냐가 결국 50이동평균선이 가장 지지 역할을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를 깨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들고 계시다면 뭐 깨지지 않는다면 뭐 문제는 특별히 아직은 없어 보인다. 그냥 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금융사에 가깝다 보니까 그냥 림으로 보면 뭐 림으로 봤을 때는 뭐 살짝 메리트가 있다. 뭐 림으로 본다라고 쳤을 때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다.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밑에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근데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그렇게 싸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싸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뭐 이제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일단 깨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좀 쐐기를 깼다라고 봐서 좀 조심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절대 가치 평가로는 뭐 특별히 메리트는 없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뭐 금리 조정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52동평선 또 깨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구름대를 깨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은 싼 편이고 근데 이제 또 절대가치 평가가 아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또 막 그렇게 엄청까지 뭐 싸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세가 좀 계속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싸다. 근데 추세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추세는 좋지 않지만 볼린저가 좀 모이고 있어서 이것도 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 여기도 그렇고 뭐 통신이나 뭐 항공도 그렇고 좀 약간 다 풀릴 예정이잖아요. 이제 외국인 한도 뭐 그런 거 하면 뭐 또 좀 수급에는 확실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충분히 저는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KT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전히 추세는 너무 좋지 않다. 일단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임에는 뭐 변함은 없고요. 근데 다만 뭐 여기도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
뭐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뭐 충분히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에서 좀 잘 지지가 됐고요. 52동 평균선 일단 넘고 200일 넘고 구름대를 좀 확실히 넘고 여기를 사실 넘어줘야 조금 이제 진짜 확실한 상방인가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도 뭐 비싼 편이고 해서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뭐 상대가치평가도 뭐 여전히 아직은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뭐 차트 모양새는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조금 절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더 밸류가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여전히 좀 비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내려오다가 일단 전선 기준선 호전되면서 좀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싸지 않다 비싼 편이다 오히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를 뭐 확실하게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여전히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저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비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로 본다고 해도 여전히 좀 비싸다. 이제 사실 비싼 편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준선 밑에 있기도 하고 뭐 사실 아직까지 이게 상승 추세라고 하기에는 뭐 이 부분을 좀 넘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조금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게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비싸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비싼 편이다. 뭐 일단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더라도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건 좀 사실이죠. 일단 기준선에서 살짝 언더되긴 했었지만 결국 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ATR을 이용해서 제가 봤을 때 기준선을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ATR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이용하면 조금 더 유용하다. 이제 왜냐면 이게 휩소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빠지는 척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휩소를 좀 약간 낮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거를 이제 이제 그런 걸 좀 안 속으려면은 살짝 버퍼를 조금 더 두는 게 좋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이지만 뭐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될 수 있는 이 모양새는 조금 앞으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는 뭐 살짝 메리트 있다. 뭐 크진 않다. 이제 그 정도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이제는 뭐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는다. 좀 오를 만큼은 올라서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즈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여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뭐 건드리고 싶은 모양새는 아니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는 조금씩은 그래도 싸지고 있는 뭐 그 정도 모양새다라고는 뭐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계속 아직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딱 적정한 수준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아직까지 그냥 좀 비싼 편이고요. 뭐 다울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금리도 그렇고 일단 실적도 저하된 부분이 있어서 한국 금융지도 그렇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PF가 저는 완벽하게 해결은 아직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다올은 뭐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근데 다만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먼저 추세가 좋지는 않죠. 지금은. 그래서 뭐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뭐 일단 요 고점은 살짝 넘어간 상황이고요. 근데 뭐 사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애플도 결국 여기 구름대를 확실하게 이제 넘냐 마냐 이번 주가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를 확실히 넘어설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이제 요 정도 어정쩡한 조정으로 끝이 날까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상승폭이 저는 좀 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상승폭이 큰 게 요 정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이 더 있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그렇게 보여주고요. 테슬라는 이제 52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인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50일 깨지면 좀 하방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존은 결국 똑같이 여기도 50일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전환선 기준 다시 한번 깨지면 좀 무너질 수 있겠다. 근데 위로는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 이제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실적 다시 좀 개선이 사실 되긴 했거든요. 여긴 실적 자체는. 근데 사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도 밈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200일 동평균선까지 왔는데 이제 뭐 여기서 쭉 넘고 올라가느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이 안 좋은 주식은 뭐 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도 많이 사실 하락을 한 거는 또 맞기는 하고요. 사실 최대 폭 자체는 뭐 하락폭이 큰 것도 뭐 사실이긴 하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사실 FOMC가 오늘 있지만 사실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지 뭐 금리는 뭐 0이냐 50이냐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통화량, 이 QT가 얼마나 빨리 돼서 기준금리랑 이 실질 기준금리가 얼마나 빨리 똑같아질 수 있느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실질 기준금리랑 이 기준금리가 얼마나 빨리 똑같아질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다만 그냥 단순하게 기준금리만 올린다고 하면 얘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갭매 구기가 쉽진 않을 거다. 결국 좀 통화량 자체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비싼 편이고 뭐 이런 지표들로 봐도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조심은 하실 필요가 저는 좀 있는 구간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 좀 아직까지는 좀 방어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계속 조금 방어적이긴 한데 뭐 제가 계속 방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결과론적으로 일단 한번 좀 내려가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이 52동평균선이 한번 좀 화끈하게 뚫리는 걸 보고 나서 일단 좀 액션을 하는 게 어차피 그 다음에 3파일 거기 때문에 더 강한 파동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뭐 첫 파동을 버리더라도 만약에 상승이라면 조금 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겠고 하방이라고 치더라도 하방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롱, 요 숏, 롱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